자, 안녕하세요. 5월 3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5월이네요, 여러분. 이번 5월 달도 각자의 목표,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좀 미리 내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딱 놓고요. 그것들을 5월 한 달 동안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꼭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취준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5월 3일 이번 달 5월 첫 주인데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굉장히 뭐 공휴일도 좀 있고 뭐 우리를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걸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들 루틴에 빠지지 말고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루틴 중 하나인 매식경 오늘 첫 기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녀가 코인 한다는데 말릴까요? 은행에 문의하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PB들은 투자 자산에 편입은 못하지만 안내를 필요하다, 안내 정도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금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방향성 측면으로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알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기사 볼게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향한 개인 투자자의 커지는 관심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에 비트코인은 뭐 실제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만 판단이 되죠. 하지만 알트코인도 또 등장을 했고 많은 이제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현상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됐어 이렇게 던져버렸던 그런 것들이 지금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은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인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들이 뭐 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그냥 막무가내 이제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가상화폐 투자가 젊은 세대의 투기 바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까운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관련 문의를 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대요. 이거 왜 그래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투기야 한 번의 바람이야가 아니라 패턴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것도 추세를 우리가 잘 보는 거는 과거의 추세가 현재 미래에 그 영향을 줄 확률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크다고 이제 느끼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코인이 들어간 건데 예전에는 무시했을 얘기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제도권 금융에 이러한 조언들을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중요한 건 젊은 층만 아니라 지금 노년층도 중장년층도 코인에 굉장히 많은 것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돕는 은행 PB들은 직접 가상화폐 투자 조언을 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선에서 안내하고자 스스로 공부하고 있대요. 이거 왜 그래요? 고객들이 궁금해한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고객들이 이러한 니즈가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상담, 여기 코인에 투자하세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적어도 이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 PB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PB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PB라고 해서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번 투자자들이 은행을 찾아와 중장기 자산 배분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났대요. 자, 연합뉴스가 2일 전화로 만난 은행 PB들은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고객 문의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가 이 기사에서 알아야 될 건 뭐다?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도권 금융으로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제도권 금융에 반드시 이러한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 기사를 접하면 좋겠죠. 자, 농협은행 전문위원은 기존 고객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주식은 위험하다. 코인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손자가 알고 보니 내 자식이 하고 있더라 라는 분들이 있다며 투자를 하도록 놔둬야 하는지 말려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이 꽤 있다라고 했다. 최용성 팀장은 고객 대부분이 자산 30억이 넘는 분들인데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가상화폐에 넣어보면 어떻겠냐고 문의하는 이들이 있다. 국민은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은행 PB들은 아직 가상화폐 투자를 고객 투자 자산 구성에 넣어주거나 직접적인 조언을 할 수 없다. 왜 못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PB, 그 제도권에 있는 PB분들은 대부분 그 금융기관에 속한 PB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굳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PB들이 조언할 수 없다는 것들은 우리는 다각화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PB들이 현실적으로 코인을 모르는 것도 굉장히 있어요. 이건 제가 본 건 그래요. 왜? 굳이 내가 판매하지 않아도 될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이 은행의 비이자의 수익에 이익을 주나요? 안 주죠. 그럼 내가 직장인인데 굳이 그것들을 내가 고객들한테 권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큰 돈을 만지는 PB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상에 어느 정도의 조언이나 그런 거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PB들은 가상화폐 계좌 개설 방법 정도를 아는 선에서 안내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 팀장은 가상화폐 문의가 늘어나면서 PB도 꾸준히 외신 등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다. 최소한의 분류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고객 문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흔한 예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지 PB로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인이 뭔지 그런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근데 그분들만 뭐 탓을 할 수 없는 게 제도권 금융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코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PB들 입장에선 직장인으로서 굳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어. 그럼 그것들을 고객이 해서 피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김 의원은 작년 말부터 이제 PB도 코인을 공부하지 않으면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해서 다만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ETF의 주식시장 상장을 승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SEC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인 반에크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만약에 편입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겠죠. 왜? 제도권 금융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거는 DLF 사태를 꼭 기억해야 돼요. DLF 사태와 지금 코인 사태, 제도권 금융에서 다루어진다.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승인이 결정됐다고 해서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자, 이거 뭐냐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번 돈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려고 시중은행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시중은행 PB는 코인에 수년간 투자해 수백억 수익을 본 고객이 차익을 실현하고 뭐예요? 그 코인에서 실현한 자산들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 옮기고 싶어서 은행으로 들어오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꾸준히 방향성을 익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예요. 이미 갚은 대출도 취소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야? 막무가내 은행원 멘붕이래요.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대요. 은행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모두 갚았던 손님이 뭐야? 신용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나 그냥 중도 수수료 내고 그냥 갚을래 라고 했던 고객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했어요. 왜? 대출 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냐?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는 목적. 이거 뭐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 받았는데 이게 신용대출을 할 때 예정된 기간보다 기간을 땡겨주면 중도 상환, 미리 상환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일종의 이번에 금소법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 대출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뭐요? 청약 철회권. 이 용어 알아야 됩니다. 청약 철회권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소비자 권리예요. 이해하셨죠? 아유, 죄송합니다. 금소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손님은 금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철약권 적용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설령 시행일 이후라도 소비자가 대출 계약을 물으려면 계약일로부터 14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A씨는 뭐예요? 그냥 막무가내. 막무가내 넣고 안 되니까 뭘 했다? 민원을 넣었다. 원래로 따지면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금소법이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대요. 시행 초기에 극심한 혼란은 예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어렵다. 우려했던 뭐가 발생된 거예요? 블랙 컨슈머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 블랙 컨슈머라는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컨슈머 사례. 또 이런 사례도 있지만 서비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편을 더 호소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다? 펀드 접근성이 낮아진 게 대표적이래요.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B은행은 최근 비대면 채널의 퇴직연금 관리 화면에서 펀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를 없앴다가 또 민원을 받았대요. DC형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펀드를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이 메뉴가 삭제됐다. 왜? 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적합성의 원칙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겠죠. 적합성의 원칙은 소비자의 투자 성향, 재산 상황 등에 맞지 않는 상품을 금융사가 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뺀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은 철저하게 이런 금소법이 시작되면 정부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 괜히 이런 걸 올려놨다가 문제에 대해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을 간다.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투자 성향 분석을 먼저 거치지 않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노출했다가 뭐야?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뭐다? 어떤 펀드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투자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성향 분석까지 안 하면 펀드 목록조차 못 보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이슈를 두고 지금 양 방향, 양 그 입장이 다른 거예요. 또 불만이 뭐냐? 펀드 가입 시간이 길어진데 불만도 하대요. 왜? 은행원이 설명서 일일이 다 해가야 돼. 또 녹취해야 돼. 펀드 가입하는데 1시간 넘을 거예요. 얼마 짜증나겠어요. 은퇴한 김모 씨는 이달 초 완판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가입하러 은행을 찾았지만 한도가 소진데 기다리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소법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고객의 입장과 소비자 입장과 은행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은행이든요, 증권사든요, 보험사든요,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은 지금. 이는 은행의 펀드 실적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죠. 뭐야? 당연히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가입 많이 하겠어요? 뭐 안 하겠죠. 짜증나서 가겠죠. 그래서 거의 10만 건으로 2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조금 신속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1%포인트 더 준다고 적금 드나 대출 금리 올린 은행 예금 금리 낮췄대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알아야죠. 대출 금리를 올리고 지금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반대로 내려 금융소비자 불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야? 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돼. 총량.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대출 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올린다. 예금 금리는 내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그런데 누가 좋냐? 은행은 예대 금리를 반영한 NIM 순이자 마진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럼 뭐다? 고객들은 안 좋아진 거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수월 편한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이렇게 낮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거 알아야 돼요. 0.05 낮아졌구나. 인하했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와, 금리가 1% 이하네. 야, 진짜 심각하네. 이거 내가 내 돈 월급 맡기면 내가 무슨 이자를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환경이 지금 이런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지금 일을 하고 월급을 모아도요. 예전과 같이 은행 이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취준생이라서 모를 수도 있고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취준생에서 벗어나고서 여러분들 돈을 관리하게 되면 진짜 이런 것들이 현타로 와요. 쭉 보세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전해드릴 큰 골자는 그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SG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죠. 자, 지방은행 앞다퉈 ESG 채권 발행했다고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기사를 읽어드렸는데 각 은행별로 ESG 채권 발행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은행들이 많아요. 그것들에 대한 강점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건 지방은행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만약에 지방은행을 쓴다, 경남은행을 쓴다, 전북은행을 쓴다 이러시면은 이러한 것들도 쭉 챙겨서 나중에 그 은행의 강점으로 갖고 가야 된다. 자, 지방은행이 ESG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는 이유는 이것만 하나 알고 가면 됩니다. 왜? ESG 경영이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ESG 채권에 투자로 활발히 나서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거니까 가장 큰 기금이 국민연금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 당연히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발행 많이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지방은행도 지금 채권을 굉장히 많이 ESG 관련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부채관리 돕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차별화. 마이데이터 이거 계속 나오죠. 자소서 하는 것도 나오고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부채관리를 제공해 저신용자의 신용도를 올리도록 돕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지원 동기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웰컴 저축은행 대표가 인터뷰에서 저신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밝혔대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지금 명확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타겟, 저신용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장을 지금 웰컴 저축은행에서 갖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웰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뱅킹 분야에서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괜찮지 않나요, 이런데? 웰컴 저축은행 써보세요, 여러분. 즉, 시중은행이나 핀테크 업체 등이 자산 관리에 집중을 한다면 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이들의 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에 웰컴 저축은행이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요, 나머지 저축은행도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시중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은 뭐예요? 자산 관리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 마케팅하는데 지금 저축은행은 부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부채. 왜? 저신용자들도 돈을 써야 되는데 대출 여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1금융권에서 안 해주잖아. 그럼 그 시장을 지금 제2금융권에서 먼저 지금 시장을 파악하고 마이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해서 자기들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은 뭐가 좋아요? 1금융권에서 안 나오는 거 2금융권에서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고객들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저축은행이 안 좋다. 이금융권 나쁘다. 왜 안 좋아요? 좋은 데는 좋거든요.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비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러한 그 회사도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저축은행이 다 1금융권 대비해서 안 좋은 게 아니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좀 알아갔으면 좀 좋겠어요. 아무쪼록 5월 첫째 주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달 한 달의 계획 다시 한번 오늘 꼭 한 시간을 내서 작성해 보시고 이번 한 달도 해피한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5월 3일 매식경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